높은 물가잖아요, 우리나라. 근원 물가도 높고요. 물가 못 잡았고, 한국은행의 책무는 당연히 물가 안정인데, 한국은행 법 1조 1항에 쓰여져 있는데, 고물가잖아요. 강달러잖아요. 무역 적자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의 책무를 다한 걸까? 결과적으로 놓고 말씀드리죠. 우리 맨날 줌으로 만났는데, 네. 줌에서 만날 때 복장도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 스튜디오 공간이 되게 더워요. 아, 시간 덥습니다. 네, 그래서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를 좀 구해주십시오. 우리 패션이 비슷하네요. 교수님 또 이번 주에 정말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론 미디어를 보니까 예, 좀 금융 불안이 예. 그래도 어떤 분들은 정점에 좀 이르렀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 정점에 이르렀다 그런 이유가 좀 있나요? 금융 불안이, 그러니까 그게 달했다라는 거죠. 그게 나갔다. 그게 달하는 그 이유들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FOMC 회의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FOMC 회의를 한 이후에, 사실은 회의한 날, 그러니까 FOMC 회의에 대한 뭐 기준금리 의사 결정을 내린 당일, 스웨덴은 소위 1%포인트, 울트라 스텝을 했잖아요. 이제 그걸 알고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그 전부터 회의록 같은 것들이 다 나오니까. 네. 연준 위원들이 거의 동시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네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사실 만약에 스웨덴이나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강도 높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FOMC 위원들은 그냥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치 달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하게 긴축 행보를 보이니까 다른 나라들도 쫓아가려고. 이거 왜 쫓아가느냐? 강달러를 방어하려고. 네. 달러 강세가 자국 물가 잡는 데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이 물가를 안정화시키려면 뭐를 잡아야 되느냐? 수입 물가를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수입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선행 지표예요. 근데 수입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달러를 잡아야죠. 국제 유가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원자재 가격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적어도 자국 통화 가치를 강하게 만들면 수입 물가가 잡히는 거죠. 네.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 그러니까 연준 부의장 블레이너드, 그리고 그 밖에 좀 많은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그러니까 거의 한국은행 총재급들이 다 모이면 페드 의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총재들이 뭐 컬린스나 뭐 굉장히 많은 그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윌리엄스, 뭐 에반스, 블라드 뭐 이런 이분들이 다 컨퍼런스에서 발제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뭘까?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렇게 말한 거,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여러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컨퍼런스에서 나름 기조연설자 할 거예요. 네. 그죠?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 총재랑 뭐 저랑 뭐 같은 강연 무슨 포럼에 만난다.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는 보통 기조연설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기조연설자니까 당연히 기조연설을 영어로 리마크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마커블 한 거예요.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준 총재들이,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하는 발언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미 FOMC 회의록에서 밝혔던 내용 우리 기억하시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기 침체 강하게 온다. 그리고 우리 금리 인상 강하게 할 것이다. 지난 6월보다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회의록 내용이. 근데 그때만 해도 어쩌면 스웨덴이 1%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그 약속이었겠죠. 연준 위원들이. 네. 근데 지금 어쩌면 이번 주의 스탠스는 더 강할 거라는 거죠. 그 더 강할 거라는 그 의사결정 혹은 그 마음, 자기 FOMC 위원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거죠. 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 기조를 다시 한번 또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뭐 블룸버그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실 거고요. 그리고 향후 11월, 12월 FOMC 회의의 의사결정, 금리 인상 어떻게 할지까지도 나름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네. 위원이 대표성 있는 건 아닐지 몰라도
위원들이 다 같은 목소리를 내면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각자 그렇게 경기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금융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금융 불안이 최고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CPI 아닙니까? 그러니까 CPI 말고 PCE가 발표돼요. 이번 주에. 네. 이번 주 9월 30일 날. PCE.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 더 나누시고요. 그 밖에도 유로존의 CPI가 발표돼요. 네. 근데 이 유로존 CPI가 최고점을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로존도 진짜 사상 최대 폭의 0.75%포인트를 올렸는데도 와. 안 잡힌다. 그러니까 이게 긴축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 속도가 세계적으로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일본은 구두 개입도 하고 위안화도 뭐 개입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 거죠. 자국 환율을 잡아서 강달러를 막아서 자국 물가를 또 잡아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맞부딪히니까 또 파운드화는 이 와중에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그런 것들이 금융 불안이에요. 금융 불안 과정은 또 다른 불확실성이죠. 그죠?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많은 돈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된다, 웅달님이. 달러로. 그 달러, 안전자산으로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달러 강세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네. 금융 불안이라는. 그러니까 긴축 속도가 미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고요.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밝혀질 거고 이번 주 내내 여러분 그 방송을 통해 확인할 겁니다. 이번 주 내내 밝혀질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금융 불안을 야기하니까 또 많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달러 선호가 이제 집중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정말 킹달러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00을 뚫고 이제 1500 가느냐 이런 그 굉장히 불안한 그런 감정들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거죠. 궁금한 게 연은 네. 총재들은 네, 강달러를 원하는 건가요? 원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숙제가 뭐냐인 거예요. 제가 긴축의 시대 책 가지고 나왔을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2020년, 21년은 그 나라의 숙제가 인플레가 아닌 거죠. 경기 부양인 거죠. 그죠? 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백신 보급하고 경기 부양이 중요하니까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그죠? 유동성 공급 여전히 하고 이게 그 자국 경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에서는 강달러가 유리할까요? 약달러가 유리해요. 약달러여야 자국에서 수출하기가 좋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인플레 감축법에도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외국 기업들아 미국으로 와라. 그럼 미국에서 제조하고 미국에서 수출하려면 약달러가 유리한 거죠. 강달러면 수출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 부양이 숙제인 그 시점에는 당연히 약달러가 유리한 거예요. 무역 적자도 해소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물론 만성 무역 적자국이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게 이런 국면에서 이 미국은 바이든도 마찬가지. 이런 국면에서 22년은 인플레라는 새로운 숙제가 등장한 거예요. 네. 일단 경기보다는 인플레 잡기. 그런 이제 소위 FMC 위원들이나 파월 같은 마음이죠. 인플레이션 파이팅.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강달러를 원하는 거죠. 강달러여야 수입 물가를 잡고 물가를 잡고. 그 물가를 잡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국면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기조도 바뀌고 기업들에게 오는 환경도 바뀌고 재테크 환경도 바뀌는 거죠. 모든 게. 계속 다 바뀌는 그런 양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달러 인덱스에 그 스웨덴 통화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스웨덴 크로나도 1% 올리고 네. 유럽도 0.7 올리고 네. 이러면 달러는 더 올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달리기예요. 달리기 이렇게 되는 얘네들이 그냥 토끼가 누워서 자듯이 네. 자고 있으면 그냥 아장아장 걸어도 내가 1등인데 네. 얘들도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행보가 야.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에 달리기. 야, 그렇구나. 네. 그러면 네. 이게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정확히 이제 달러 인덱스에 이제 6개 기축통화국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국끼리 달러가 얼마만큼 강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6개 기축통화국들도 이제 일본 빼고는 네. 긴축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럴 이유는 아직은 없고요. 예, 물론 강달러가 좀 부담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어쩌면 미국의 긴축 행보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물론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찍을 때 이미 스웨덴이 1%포인트 먼저 인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후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지만 이게 금통위 회의가 있거나 할 때 그 자료, 백데이터, 그 스테이트먼트라든가 그리고 포캐스팅 이 자료 있잖아요. 제가 일부를 보여드렸잖아요. PDF 파일에 있는 그 점도표. 네.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그 순간에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쓰여지고 이렇게 될까요? 어느 정도 좀 쓰여지죠. 그렇잖아요. 네. 그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그러니까 그 쓰여진 이후에 스테이트먼트나 혹은 그 포캐스팅 자료 그런 것들이 쓰여진 이후에 그러니까 나름 정제된 자료를 못할 자 있으면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도 보도자료 만들 때 다 검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까지 있고 나서 이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간에 스웨덴의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1%포인트는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축통화국들의 행보, 이런 것들이 어쩌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거 모질하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네. 와, 이게 금융불안이 정점에 달았다는 게 네. 진짜 이게 앞으로 더 뭔가 더 극심해질 것 같은 예상도 드는데요. 네, 안타깝지만 네. 만약에 외환 위기에 처하는 나라들이 작은 나라 말고 조금 큰 나라 네. 지금은 뭐 우리 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라든가 그리고 뭐 저기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들이 이미 뭐 구제금융을 신청했으니까 외환 위기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 말고 조금 더 큰 나라들 뭐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나라 되게 불안하거든요. 터키, 인도, 아르헨티나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외환 위기에 처한다. 네. 예를 들어 디폴트 선언을 못 갚아 채무 불이행 선언, 뭐 모라토리엄 선언, 혹은 이제 IMF 구제금융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외환 위기인 건데 외환 위기에 처하면 그 여파가 전이 됩니다. 그 전이 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출연할 때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테킬라 효과라고 합니다. 테킬라 효과. 네. 테킬라 효과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때 이제 멕시코가 이제 경제 위기가 처했는데 94년입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멕시코나 그 밖의 남미국이나 비슷하게 봐요. 우리도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서양 애들이 우리 한중일을 같이 묶어서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남미 국가들을 같은 국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권역으로.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위기가 처해졌는데 이들이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들 자금도 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자금도 빼고. 물론 근거도 있죠. 주변국끼리 거래가 더 강하잖아요. 그런 근거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대거 뺍니다. 문제없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테킬라에 취하듯이 멕시코 위기가 주변 남미국으로 전이됐다 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도 IMF 외환 위기에 처할 때 당시 태국 바트화, 네. 그죠? 태국 위기가 그걸 또 바트화 효과라고 해요. 태국 위기가 그 밖에 아시아 신흥국으로 위기가 전이된 적이 있었죠. 이게 같은 현상이에요. 자금을 그 해당 아시아국으로부터 자금을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단기 외채가 빠져나오면서 외환위기가 오는 거죠. 네. 못 갚는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게 22년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신흥국 위기 가능성. 신흥국뿐만 아니라 유로존에 속한 여러 유럽 기업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위험합니다. 에너지 위기에 물가 대란에 고금리에 정말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예, 그 에너지 위기라는 것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험이 전이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온다라는 근거를 아직 찾기 어렵지만, 그러나
상당한 이 금융 불안에 놓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킬라 효과가 어떻게 번지는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게 또 우리나라에도 미칠 수 거니까요. 있습니다. 막 쓰러져 나가고 지금 마침 그런 국면이에요. 왜냐하면 엔화하고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이 두 국가 통화가 워낙 낮아요. 가장 낮아요. 이걸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데 실질 실효 환율로 계산했을 때 가장 낮아요. 엔화는 엄청 낮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와중에 중국은 금리 인하하고 있고요. 일본은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세계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얘네 통화 가치가 가장 절하되어 있는데 재밌게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의 기축통화국에 해당되는 나라 아니겠어요? 아시아에서는. 근데 이 두 국가가 통화 가치가 절하되니까 그냥 이 두 국가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아시아로부터도 자금을 빼고 싶은 거예요. 아시아 신흥위기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또 다른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달러로 집중될 수가 있겠죠. 미국은 안 망하겠지 하는 그런 거죠. 그 지금 이 외환 시장이 이렇게 좀 불안정해지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엔화는 정말 너무 엔저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좀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입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하나가 구두 개입. 우리나라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도 했습니다. 구두 개입. 그러니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외환 사정이 굉장히 급불안한데 이거 뭐 투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거. 우리 정부 놓고 있지 않을 거야. 이런 게 구두 개입이에요. 구두 개입.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말 한마디가 구두 개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구두 개입 말고 직접 개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 개입은 다른 말로 간접 개입이라고 볼 수 있고 직접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이 달러를 사거나 팔거나 하면서 환율이 급등나갈 때 이걸 방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개입을 이 두 가지 간접 개입, 직접 개입을 합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미세 조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강달러를 약달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일시적으로 급등락이 있을 때 이걸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고요. 서킷 브레이커가 마치 그 두꺼비 집 내려놓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장기적인 주가 하락을 방어할 수는 없지만 일시적인 급락은 막을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해당됩니다. 환율 급등락을 방어하는 거. 근데 역시 일시적으로나마 엔화 가치를 절상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그냥 강달러 기조를 엔화 대비 강달러도 마찬가지, 원화 대비 강달러도 마찬가지. 이 강달러 기조를 그냥 꺾어놓는 것,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할 때 바이든이 구두 개입하면 어떡해? 너네들 구두 개입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그렇게 강력한 구두 개입하면 어떡합니까? 초강달러 되겠죠. 그 구두 개입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물론 그 시장 안정화 조치예요. 시장 안정화 조치. 안정화 조치지만 이 강한 달러의 시대라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22년 하반기는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고 계속 연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대인 거지 그 강한 달러의 시대인 것을 약한 달러의 시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좀 그런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 그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고 돈은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외환 시장에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1,400원 뚫은 다음에 와 1,420원이니까 30원 금방이더라고요. 네네. 너무 빨라가지고. 네네네.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입하고 있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면 그 개입 자체가 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아내분께서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계속 타이르죠. 그럼 너무 많이 타이르면 아이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잔소리라고 생각하죠. 잔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잔소리가 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지적해도 아예 안 들리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 구두 개입이라는 것이 잔소리화 될 수 있어요. 이미 6번인가요? 7번인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에 아예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고, 직접 개입도 마찬가지인데요. 외환보유액을 활용해서 좀 달러를 사거나 팔거나 해가지고 환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럼 외환보유가 급격히 줄어들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요. 국가 신용도 떨어지면 외국인 자금은 더 빨리 유출되는 거예요. 신용도 자체가 강등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되고요. 제가 갑자기 우리 22년 전망서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부동산 정책 할 때도 뭐 집값 고점이다,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런 말을 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안 듣지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양치기 소년이다. 그 말 믿었다가 내가 더 지금 집 못 샀다. 공분을 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드려도 강달러가 안 잡힐 거라면 이게 너무 남발하는 것도 좋지 않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인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일시적인 네. 효과일 뿐이지 예. 이게 막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네. 금리 네. 이번에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달러가 더 중요한 그 숙제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것이 있고 네. 강달러 고물가, 네. 그게 또 한패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수입 물가를 잡아야 소비자 물가를 잡거든요. 그럼 수입 물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금리 올려서 혹은 수입 물가 잡으려면 달러를 안정화해야 되죠. 우리나라 통화를 가치를 강하게 해야 수입 물가가 잡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한패라고 보면 좋고요. 방향, 금리 인상의 방향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기 침체라는 또 다른 하나의 토끼인 거죠. 두 마리, 거의 3마리의 토끼인데, 얘네 두 마리, 이쪽 두 마리는 나름 강달러 잡는 것과 그 고물가를 잡는 건 둘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쨌든 두 그룹의 토끼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금리 인상 폭을 폭을 높일 것이고요. 아니다, 그래도 경기 침체가 너무나 우려되기 때문에 이걸 연착륙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을 하기가 어렵겠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0.5와 0.75의 차이인 건가요? 지금 현재 그럴 것 같습니다. 와, 그 0.25가 이거를 가르는 거면 숫자상으로 되게 작아 보이는데. 숫자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금리의 레벨이라는 관점에서 엄청나게 크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수입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게 채찍 효과. 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만 이 기준금리라는 게 한국은행과 신용은행과의 거래 관계인 거예요. 너 나한테 돈 빌릴 거야?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거니까 이거에 이자 내고 빌려가,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은행들은. 그러면 그 시중금리만 갖고 장사가 됩니까? 안 되겠죠. 네, 물려야죠. 시중금리는 그거 플러스 알파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사인 거예요. 돈의 유통사. 은행은. 돈의 유통사니까 제조기업한테 옷을 떼다가 팔려면 수익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조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수익을 조금 덜 올리더라도 이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요. 그것은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는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큰. 네, 그렇게 가정하고요. 실제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 외국인만 자금을 유출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자금을 유출시키고 있어요. 제가 광의의 의미에서 쉽게 말하면 주식 시장으로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탈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2020년 이 코로나19 직전 그때랑 비교해 보면 근래 역사상 증권 계좌의 잔고가 가장 낮은 수준이. 이게 뭡니까? 주식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금으로 가고. 예, 예금으로 가는 모습이. 여러분들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주로 어디를 먼저 빼느냐?
아무래도 급등락이 큰 시장으로부터 빼는 건데 지금 봤을 때 아시아가 불안하다 느낄 거 아니에요. 일본, 중국의 행보 때문에. 아, 정말, 예,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우리 제 채널 그 댓글을 하나하나 보는데, 그 댓글 중에 정말 이쯤 되면 횡포 아닙니까? 횡포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외재적 변수라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외재적 변수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됩니까? 외재적 변수가 등장하면 그것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대응하라는 거죠. 저의 의견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대응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은행 참 보고 계실까봐 못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예, 면전에다 대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뭐 잘한 것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물가 못 잡았잖아요. 높은 물가잖아요, 우리나라. 근원 물가도 높고요. 물가 못 잡았고 한국은행의 책무는 당연히 물가 안정인데 한국은행 법 1조 1항에 쓰여져 있는데 고물가잖아요. 강달러잖아요. 무역 적자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의 책무를 다한 걸까? 결과적으로 놓고 말씀드리죠. 뭐 한국은행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당면에 있는 이 경제 현상이 한국은행이 잘했다. 뭐 전 정부, 문재인 정부나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 다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그렇군요. 앞으로 잘 하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짜 이번에 금리를 어떻게 할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경제학의 아버지이시죠. 아담 스미스. 여러분 다 아시죠?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하신 말씀이 제 그 카톡 푸사에 여러 개 중에 하나에 있어요. 국민 대부분이 어렵다라고 느낀다면 그 경제가 강하다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종류의 문장이에요. 국민 대부분이 지금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합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 정부가 잘한 걸까? 못한 거죠. 한국은행도 못한 거고, 잘 못한 거죠. 근데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진짜 아까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를 시켜도 저도 못합니다. 뭐 제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는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뭐 해결책을 잘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잘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 환율 문제는 혹시 그 통화스와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통화스와프가 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참, 제 결과적으로부터 말씀드릴까요?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마치 지금 이야기 나오는 그 통화 수합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통화 수합이 아니라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고, 그죠? 그 한미 통화 수합도 일시적인 계약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계약했었거든요. 코로나19 때. 21년 12월 말에 종료됐죠. 연장했다가 종료됐죠. 더 이상 그 통화 수합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때 22년에 다시 통화 수합을 체결할까? 이 통화 수합의 개념은 상설입니다. 상설 통화 수합 체계를 만들자. 근데 지금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있는 그 국가들이 다 기축통화국이죠. 기축통화국. 유로존, 영국, 일본, 스웨덴 이런 나라들, 캐나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환율 문제가 없을까? 환율 문제 있잖아요. 파운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통화 수합을 상설로 체결하는 것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통화 수합을 상설 체결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통화 수합을 말 꺼내면 될 것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외환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마치 강달러를 잡는 수단인 양 생각하는 거, 혹은 그것을 이제 언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은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엔화가 그렇게 전화되지 않았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통화 수합이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이것은 외환 건전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금융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인 것이지 그냥 강달러를 약달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뭐 약달러가 되고 우리나라 원화가 너무 또 강해지면 통화 수합 상설 체결했던 거 그러면 또 없었던 일로 만들 겁니까? 그 환율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뭐 기여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구두 개입이니 직접 개입이니 아니면 통화 수합이니 이런 것들이 미국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미국 편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그걸 해줄 필요가 미국의 입장에 그러니까 통화 수합의 개념이 그런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환율 방어를 위해서 맞아요. 좀 해준다?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양쪽 그 정상들이 만나 할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연준 의장이 만나서 할 일이죠.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인 거죠. 통화 수합은 통화 정책이지 재정 정책이 아니거든요. 이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정상이 만나서 통화 수합을 물론 말도 못 꺼내셨지만 그것을 의제로 가져가는 것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 수준에서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교수님 설명을 듣고 이렇게 되니까 진짜 그 통화 수합부를 좀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고 네. 그 통화 수합부가 정말 이런 강달러 흐름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보도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상하죠? 네. 그럼 파운드화가 이렇게 안 떨어졌어요.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통화 수합부가 해결책이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그러니까 돼요. 썰전하면 재밌겠어요. 저는. 네. 아니 왜 그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외환 얘기까지 좀 연상을 해가지고 1,600원 가고 막 이러면 좀 만약 외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 뭐 예를 들면 통화 수합부가 체결돼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뭐 버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환율 방어라기보다는 외환 위기 방어죠. 근데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 외환 위기는 아니라고 단정 짓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 통화 수합을 체결해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정상이 만나서 하냐고요.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분리되어 있는데, 그죠?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걸 정상들끼리 만나서 어쩌면 바이든한테 만약에 통화 수합 하십시다 마구 얘기하면 바이든이 왜 나한테 얘기해?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거 저기 파월한테 얘기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물론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 그 요즘에 뉴스를 좀 보니까요. 강달러라는 용어를 쓰는데 킹달러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 좀 미묘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미묘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요? 엄청난 차이. 그래요? 예. 이게 달러 환율이라는 것을 제가 사실은 방금 그 한 방송에 갔다가 왔는데 그 앵커가 주는 첫 질문이었어요. 질문지에 없는데 이 카메라 저한테 딱 오기 전에 이 질문 해도 돼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하셔도 좋죠. 그래서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일까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앵커시기 때문에 아나운서나 앵커는 언어를 한국어를 잘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킹달러라는 표현들이 막 도는데 자기는 강달러라고 표현해 왔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킹달러다. 강달러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답변을 드리면 이 환율이라는 것은 그쪽 나라 통화와 이쪽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이죠. 그죠? 교환 비율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나라의 긴축 때문만 강달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전쟁이죠. 우리나라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 떨어지죠. 완전 떨어지죠.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외환위기 터진다. 그럴 때는
원화 가치가 급락하죠. 예, 급락하고 여러분 신흥국들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박스에다가 종이 담아가지고 이걸 통째로 뭐 계란 한 판관하고 바꾸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거는 그 나라 경제가 펀더멘탈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 통화 가치는 이 환율이라는 것은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대비 달러 가치가 강하면 강달러라고 할 수 있는데 킹달러는 뭐냐면 미국 혼자 왕이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도토리예요. 나쁘게 말하면 신하예요. 왕과 신하예요. 그만큼 달러 강세가 굉장히 높고요. 나머지 모든 세계 모든 기축통화국들도 포함해서 심지어 기축통화국들이 더 쭈그리고 있다니까요.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기축통화국들은 더 쭈그리고 있다고요. 통화스왑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 근데 이게 제 도토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도토리 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토리 키제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도토리 중에 강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를 부추기질 않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굳이 자이언트 스텝까지 미국만큼 금리 인상 행보를 해나갈 필요는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대중분들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충분히 메시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에요. 근데 강달러이면 다른 나라 통화도 상대적으로 강하거나 예를 들어서 강달러, 강유로화, 강엔화, 원화 약세 만약에 이런 식이면 우리나라 수출이 어떨까요? 강하죠.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고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절호의 기회입니다. 수출이라는 측면만 본다면. 근데 강달러일 땐 그렇지만 킹달러일 때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을 비교하면 그래도 이 중에 나름 긴축 행보를 계속 유지해왔던 우리나라는 도토리 중에 큰 도토리. 밤이라고 그렇게 나머지 도토리. 그러니까 수출 경합도가 높잖아요. 중국하고 일본. 이걸 수출 경합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자동차 수출하고 일본도 자동차 수출해요. 수출 품목이 유사해요. 한중일이. 유사한 애들끼리 중국하고 일본은 자국 통화 가치가 크게 절하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출 기회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또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강하기 때문에 이 와중에 수출 경쟁력이 약해요. 가격 경쟁력이. 그래서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 반도체, 자동차 부품 요거 합치면 33%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출이 좋을래야 좋을 수도 없지만 그냥 우리나라 수출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역수지 적자 역사상 최대치 이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이런 현상은 킹달러가 만드는 현상인 거지 강달러가 만드는 현상이 아니다. 강달러라고 해석한다면 이런 무역수지 적자나 이게 해소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근데 킹달러이기 때문에 강달러는 그나마 나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다. 물론 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이언트나 그 이상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미국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죠? 이 킹달러 현상 그런 근거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킹달러 때문에 우리 실물 경제는 더 빨리 충격이 온다라는 근거가 돼요. 양면이에요, 양면. 왜냐하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국면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은행이 베이비 스텝, 빅스텝 이 정도를 언급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 때문에 언급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걸 고려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물가만 잡으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없고 그냥 개방 경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자국 경제만 생각한다면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 물가만 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나름 정점을 찍은 모습이에요, 실제. 정점을 찍었고 정점 대비해서는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고물가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그런 표현들은
여전히 고물가지만 정점은 찍고 떨어지는 건 거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제 해 나가면 자연히 그렇게 만나는 것인데 금리 인상을 뭐 가속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그 밖의 기축통화국이나 주요국들이 다 같이 금리 인상을 쫙 단행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압박이 되는 거죠. 나는 공부 안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다 공부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세계가 빅스텝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베이비 스텝을 한다?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완화적 통화 정책이고 긴축적 통화 정책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제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베이비 스텝만 하기는 상당한 불안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막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자이언트나 뭐 더 나아가서 울트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고 한 빅스텝 정도로 기존에 많이 갔던 대로 하게 될 가능성이 이번 주 PCE가 발표되고 유로존 CPI가 발표되고 네. 그 얘기는 곧 그 다음 FMC 회의라든가 유로존 또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라든가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 결과가 예상 이상으로 또 강하다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물론 또 우리나라 물가도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우리나라 물가 그것도 다음 주에 발표되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좀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빅스텝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